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계에 다다른 복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발표되죠.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산업은 이렇게 하겠다, 법도 이렇게 바꾸겠다 많지만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파트는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정책은 당사자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은 당장 삶에 와닿기 힘들지만 복지는 시행하는 즉시 삶의 변화가 생기니까요. 즉 이에 당사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모두가 한마디씩 하고요.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복지 지출은 GDP의 약 21%입니다.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흔히 복지가 좋다고 하는 나라들은 GDP의 30% 이상을 복지에 사용하고 좀 안 쓴다 하는 나라들도 많이 쓰는 나라들과 비교해 비교적 안 쓴다 뿐이지 다 10% 이상은 깔고 시작하죠. 이제 복지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당이든 어느 후보든 어디에 어떻게 뭘 할 거냐가 쟁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지는 디폴트 값이라는 말입니다. 국가가 시민의 삶의 최소값을 보장하겠다는 빈곤과 질병, 무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100년 전과 달리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복지에 반감이 큰 사람들,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감이 큰 사람들도 복지가 없어져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복지가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회가 되어도 부가, 부유층이 탈출하지만 반대로 복지가 없다시피 한 국가도 탈출이 일어나죠. 사실 사회 안전망, 복지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현대 복지 국가는 20세기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사회적 완충 장치라 불릴 정도니까요. 애초에 복지가 없었다면 지금 사회가 유지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커버해줘서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만든 게 복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자 이제는 삶의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복지가 현재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확히는 복지가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라 복지 제도가 한계에 부딪혔죠. 복지 지출이 많은 국가든 적은 국가든 평균적으로 복지 지출의 3분의 2가 연금과 의료에 쓰이는데 이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복지를 맛본 사람들은 더 많은 복지를 원하게 되면서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또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에서 인구 구조상 가장 큰 복지 제도인 연금의 혜택을 받는 연령대의 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를 생각하면 연금에 손대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뿐만 아니라 지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공공부채 총액은 100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전 세계 부채가 GDP 대비 100% 수준에 이를 전망이죠. 그럼 뭐 복지를 하지 말자는 거냐? 실제로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건 핵심을 근본적인 원인을 피해가는 말이죠. 핵심은 복지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오늘의 주제처럼 복지 제도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사회 재앙으로 다가올 게 뻔한 상황입니다. 이미 재앙으로 다가온 국가도 많고요.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건지, 왜 이대로 가면 재앙이 된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보죠. 현대적인 의미의 복지제도가 처음 등장한 건 19세기 후반 독일입니다. 독일 통일을 완성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만든 거죠. 노령과 장애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아주 밝고 바람직해 보이는 말로 포장되어 만들어졌지만 사실 비스마르크가 복지제도를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건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고 있었거든요. 수백만의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노동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였기에 당연히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판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먹고 자라고 있던 게 사회주의 운동이었죠.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운동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선점해서 복지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때 연금도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조건이 70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기대수명이 45세였는데 말이죠. 물론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이 낮은 면도 있었지만 70세 이상까지 살아남은 이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없었다는 말이죠. 독일의 복지제도는 얼마 안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1906년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좀 산다 하는 국가들은 전부 복지제도를 도입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과 같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충성도를 위해서죠. 복지가 도입되기 전 독일은 미국으로 수많은 인구가 이민을 떠나는 나라였는데
사회보험이 정착하고 난 뒤 이민율이 급격하게 감소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는 윌리엄 베버리지가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가 등장합니다. 비스마르크가 만든 복지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보험료를 내고 나갈 돈이 생기면 낸 보험료로 만든 기금에서 돈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내는 사람만 받는 구조였죠. 베버리지 모델은 보편주의가 핵심입니다. 고용 상태가 어떻든 일을 하든 말든 전부 주자였죠. 모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형태를 만들었고 돈도 걷어들이는 세금에서 해결했습니다.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무료 의료 서비스와 실업, 지병 수당과 연금 등 베버리지 모델이 제시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었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스칸디나비아 복지 모델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민 무상의료, 국민연금, 아동수당, 주택 등 소위 말하는 복지 천국을 만들었죠. 그렇게 복지는 당연한 게 되었고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갔습니다. 복지 제도가 오히려 국가의 성장, 발전에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물론 이때도 사회보장의 지나친 확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나중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말은 있었지만 소수이기도 했고 바로 묵살당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살았다면 우리도 이런 의견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테죠.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지 제도는 도저히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제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세금에 대한 불만도 없었죠. 어차피 내는 돈보다 내가 받는 게 많으니 후에 더 많이 받을 게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왜 사람들은 의심도 걱정도 없었던 걸까요? 비스마르크가 만든 복지 제도부터 이후에 발전한 복지 제도의 모든 모델들이 전제하는 조건들이 전혀 위협받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스마르크 모델이든 베버리지 모델이든 스칸디나비아 복지 모델이든 이때 만들어진 제도들이 유지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야 하죠. 앞서 말했듯 당시 독일의 연금 수령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대부분 연금에 받기 전에 사망한 데다 인구 구조도 피라미드였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갔고 언제나 고령층보다 중년층이, 중년층보다 청년층이, 청년층보다 유년층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하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심지어 좀 적게 태어난다 해도 기대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던 시기라 연금을 받을 나이대가 되면 아랫세대에 비해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그냥 조금 많았던 것도 아니라 2차 대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이 불었죠.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연금이 전혀 무리 없이 굴러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성장해야 하죠. 물가가 계속 오르기에 경제가 성장해서 임금이 오르고 세수도 늘어나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0년대 초까지는 복지국가의 확산기이자 복지의 황금기이기도 했지만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기도 하는 시대죠. 1950년부터 73년까지 OECD 국가들은 연평균 5%에 달하는 실질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다 묶어서 연평균 5%지 좀 산다 하는 국가들, 덩치가 큰 국가들도 엄청난 수치의 성장을 기록했죠. 성장으로 세수는 해마다 늘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호황은 영원할 것만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몰라도 돈을 내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나갈 수 없어야 합니다. 즉 자본이든 노동자든 유출이 없어야 가능하죠. 나가더라도 세금을 내는 시스템 밖으로 아예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 이민 가는 건 너무 흔하고 기업도 국적이 쉽게 바뀌지만 당시는 글로벌화 되기 이전이기도 했고 대부분의 기업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었기에 나간다는 게 소수의 사람들, 일부 기업들 말고는 불가능했죠. 인구는 끝없이 증가했고 산업혁명과 전후 재건으로 경제도 호황에다가 글로벌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기에 세 가지 조건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복지 모델이 한계 부딪힐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세 개 중 하나가 삐걱거리더라도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굴러가고요. 하지만 한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1973년과 79년의 오일 쇼크는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켰죠. 저성장도 문제인데 기업들이 망하거나 힘들어지면서 대량 해고를 하자 실업자도 넘쳐나게 됩니다. 즉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복지들, 실업수당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오일 쇼크는 결국 지나갈 거니 해결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다시 성장기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후 호황기에 고속 성장은 찾아오지 않았죠. 한국과 같이 성장을 이제 시작한 몇몇 나라들은 고속 성장을 했지만 선진국들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전후 복구 투자가 끝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도 끝나고 탈산업화로 제조업은 노동력이 싼
아시아로 가면서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로 개편되었거든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이 어렵죠. 여기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79년 마거릿 태처를 시작으로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복지는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에 더 초점을 맞추었죠. 신자유주의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지만 어찌되었든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복지가 또 늘어날 테죠. 문제는 전 세계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 3가지 중 하나인 자본과 노동자의 유출, 돈의 유출이 쉬워졌다는 말이죠. 실제로 부자들과 기업들은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 말은 복지를 하는데 세금이 부족해도 마음대로 세금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엄청 부과한다면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요. 그렇다고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정시 안 하겠다는 말이죠. 여기다 인구 구조까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시작했죠. 1960년대 4.0에 가깝던 유럽 평균 출산율은 1980년대 초 2.0 안팎까지 떨어졌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들도 등장했습니다. 1984년 미국의 사회보장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이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0년대 이후 연금 재정에 심각한 불균형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위험한데 수명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연금의 지급 기간이 늘어난 건 물론 나이가 들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의료에 들어가는 복지 비용도 엄청나게 치솟았죠. 단 몇 년 사이에 복지제도의 3가지 전제 조건인 인구구조, 경제성장, 노동력과 자본의 종속이 전부 무너진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무렵 학계에서도 복지제도의 한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이때 제도를 뜯어 고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해결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경제도 전후만큼은 아니어도 계속 성장하고 있긴 하고 이런저런 정책을 쓰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출산율만 높인다면 고령층이 좀 많아도 어떻게든 굴러가니까요. 자본 탈출은 막을 수 없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이민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골치는 아프지만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복지제도는 수정없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 얼마를 걷고 얼마를 주냐,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수정되었지만 제도 자체는 과거에 만들어진 게 그대로 맞죠.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됐죠. 당시에도 한계가 올지 모른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복지제도의 전제 조건들이 확실하게 다 무너졌기에 사실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제도 유지가 힘들어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당연하게 된 삶의 방식과 세대 간의 약속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남은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전제 조건의 해결은 불가능하니 지금의 복지제도를 계속 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손보던가 아니면 제도를 싹 갈아엎어야 하죠. 지금 제도를 유지할 정도로 손을 본다는 건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문제점들을 안고 손봐서 유지할 정도면 내 존재 의미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럼 남은 건 제도를 갈아엎는 건데 지금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가 이거죠. 반발이 너무 심하거든요. 앞서 나왔듯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곧 받게 될 사람들의 표가 더 많기 때문에 연금 손보겠다는 건 접붙지 마세요고 그럼 이때까지 온 제도들을 부수고 대신 어떤 복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기본 서비스, 주거와 교통, 인터넷 같은 필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는데 어느 하나도 현재 발벗고 나서서 제대로 해본 국가가 없기에 어떻게 될지 예상이 힘들죠. 먼저 해봤다가 치명적인 해결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도 나오면 상상하기도 싫은 혼란이 닥쳐올 테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 해결법이 이거다가 아니라 일단 복지제도의 한계가 왔음을 다같이 인정하고 인지하고 가자입니다. 이대로 쭉 가서 지금 20대, 30대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또 똑같은 갈등과 문제들이 터질 뿐이죠.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더 내고 덜 받기가 가능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세금을 올리면 앞서 말했듯 다 나가버리고요. 복지국가라 불리는 선진국들의 정부, 정치인들은 일종의 가불기에 걸린 셈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복지제도의 한계가 왔다는 건 이론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영국 NHS의 대기자 명단 속에 시위대가 휩쓸고 간 프랑스 파리의 거리 위에 선명하게 적혀있죠. 결국 방법은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든 줄이고 대화해서 협의하고 서로 손해를 좀 보면서 제도를 바꾸는 것밖에 새로운 약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면
인지한다면 해결을 해야 하니 결과는 어떻게든 나올 테죠.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정치인들도 표 생각 안 하고 말을 꺼낼 수 있을 거고요. 한계에 다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